많은 사람들이 부자 떠올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시계를 차고 명품 사고 갖고 싶은 건 다 사고. 진짜 부자들이 내 돈으로 절대 안 사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데 갖고 싶다는 느낌만으로 사는 물건. 이런 물건들은 사는 순간 만족은 줍니다. 그런데 다이소에서 쓰면 얼마나 돈을 쓴다고. 내가 명품도 산 것도 아니고. 다이소는 오히려 전략이 아니야. 올리브영도.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정순영 교수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통해서 돈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제가 돈 공부란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을 쓰면서 배워왔던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부자 될 사람일까? 이 질문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알아? 원래 부자는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동산을 사야 하는 거 아니냐? 주식에 대한 것들을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부자가 될 사람은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돈을 대하는 방식이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0년 후에 부자가 될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돈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내가 10년 후에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아는 법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이걸 알는 순간부터 미래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돈이 생기면 소비부터 늘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산부터 늘리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조금 더 생겼을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좀 올랐습니다. 아마 보너스를 받았으면, 그리고 성과급이 들어왔겠죠. 부수입이 좀 생겼겠죠. 이때 어떤 사람은 바로 생활 수준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찾고 더 비싼 식당을 가고 차를 바꾸고 옷을 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누려야지 하면서 그냥 돈을 쓰게 됩니다. 물론 사람답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늘어날 때마다 생활비가 먼저 커진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도 자산이 아니라 소비가 계속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10년 뒤에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돈이 생기게 되면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걸 소비로 끝낼까? 아니면 자산으로 바꿀까? 돈이 들어오면 바로 써버린 사람이 아니라 남길 시간 생각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부자는 많이 돈을 버는 사람이 이기 이전에 먼저 많은 돈을 보다 조금 있는 돈이라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자산이 갈라지는 이유는 대단한 투자 기술보다 이 습관의 차이가 매우 높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돈이 생기면 소비를 키우는 사람인가? 자산을 키우는 사람인가?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들의 10년 뒤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금의 기분보다 미래의 선택권을 더 중요하게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쓰는 이유는 필요해서만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쓰고, 스트레스가 받아서 쓰고, 허전해서 쓰고, 때로는 남들처럼 보여만 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을 미래를 위한 도구로 쓰기보다는 현재 내 감정들을 달래주는 형태로 쓰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힘들었으니까 계단 하나쯤 시키면 괜찮지. 이번 주 지쳤으니까 쇼핑 하나쯤 괜찮겠지. 상사한테 깨졌으니까 억울하니까 좋은 거 하나 괜찮겠지. 늘 이런 식입니다. 10년 후에 부자 될 사람은 돈을 볼 때 지금의 기분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돈을 지금 쓰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쌓이면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커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은 단순히 소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싫은 일을 덜하게 해주고 급할 때 안 무너지게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권이라는 존재입니다. 10년 뒤에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을 벌 때 이걸로 뭘 살까 보다 이걸 남기면 내 삶이 얼마나 덜 끌려다니면서 나의 주도권이 더 커져갈 건가, 이걸 먼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현재의 기분으로 해석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돈을 미래의 자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돈을 쓸 때 지금의 만족이 먼저인가? 아니면 미래의 선택권이 먼저인가? 이 질문의 답도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꽤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조금 급하게 한 방을 찾는가? 늦어도 계속 쌓는가? 이게 또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빨리 바뀌고 싶어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벌고 짧은 시간에 뒤집고 싶고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한 방을 찾습니다. 예를 든다면 급등주. 무리해서 투자하면 한 방에 뒤집겠지. 과도한 내버리지. 검증이 안 된 기회에 이번만 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보탭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기회를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계속 쌓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안 보고 반복되는 고정비를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고 끊이지 않게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사람은 대박보다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진짜 자산은 한 번의 대성공으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오래 쌓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엄청난 확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이 작아 보이는 것들이 10년 후가 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서 10년 뒤에 자산이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10년 뒤에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 기분, 지금 체면, 지금 조급함에 계속 끌려가고 있다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의 10년 뒤의 재산은 생각보다 쌓여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돈을 대하고 있는 현재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경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기회를 잡느냐만이 아닙니다. 먼저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소비가 먼저인 사람인지, 자산이 먼저인 사람인지, 현재 기분이 먼저인 사람인지, 미래의 선택권이 먼저인 사람인지, 조급하게 뒤집으려는 사람인지, 느려도 쌓아가는 사람인지, 이게 결국은 10년 뒤에 여러분의 통장을 모양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소비와 선택을 보게 되면 10년 뒤에 부자 될 사람은 이미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이 지금 현재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의 생활을 갖다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기다 하고 느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돈 버리고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에서 쓰면 얼마나 돈을 쓴다고. 내가 명품도 산 것도 아니고. 다이소는 오히려 전략이 아니야. 올리브영도 필요한 거 다 사는 거잖아. 맞습니다. 다이소에서 필요한 걸 사러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쓰고도 큰 소비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무섭습니다. 백화점에서 30만 원을 쓰면 기억에 다 남습니다. 비싼 가전 사면 마음에 쓰립니다. 큰 돈은 원래 사람들이 모두 다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소에서 15,000원, 올리브영에서 38,000원, 이런 소비는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느낌을 들도록 계속 반복합니다. 오늘도 가고 다음 주도 가고 필요한 건 사러 가는 것들이 아니고 더 사고 결국은 그래서 하다 보면 내 통장들이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올리브영과 다이소에서 유난히 많은 돈을 버리고서 오는지 그 공통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필요한 걸 사러 가지만 기분을 사서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원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이소는 정리용품을 하나 사거나 올리브영은 클렌징 폼을 하나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산대에 갈 때는 봉투가 아주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공간은 필요한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아진 나를 상상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리브영에 가면 그냥 피부가 더 깨끗해지고 싶은 것 같고 더 깔끔하게 하고 싶은 것 같고 더 예뻐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이소에 가면 내 방이 그냥 정리될 것 같고 내 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이 듭니다.
작은 아이템이지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으로 내 삶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킬 것 같은 느낌들이 바로바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물건만 사랑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대감과 기분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필요한 소비는 하나만 사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을 사기 시작하면 계속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 거겠는데. 이렇게 작지만 유용한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사도 되지. 온 김에 이것도 하나 챙겨야지. 또 언제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비하고 있는 목적이 감정으로서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올리브영은 나를 관리하는 소비잖아요. 좀 깨끗해지고 입고 싶다는 그런 소비이기 때문에 돈에 쓰는 죄책감들을 더 나야 됩니다. 다이소는 또 싸니까 그쳤다는 이런 소비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에 대한 경계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갔는데 사실은 기분을 사러 간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예산을 넘었는지도 잘 모르고서 쇼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규준선에 늘 이 정도는 필요했어가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보는데 총액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돈을 잘 버리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가격을 잘 안 봅니다. 이거 2,000원인데? 이거 5,000원인데? 이거 할인이네? 생각보다 안 비싸네. 그런데 정작 안 보는 게 있습니다. 총액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 개는 안 비쌉니다. 두 개도 괜찮아 보입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가면 갑자기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장바구니 담을 때 총액을 잘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가 더 그렇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가 많으니까 계속 담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다 보면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총액에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돈을 안 썼는데 비싼 거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맞습니다. 큰 돈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작은 금액을 너무 쉽게 합쳤던 것 뿐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다른 소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달 한 번은 괜찮고, 커피 한 잔은 괜찮고, 택시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안 보면 인생은 그런 괜찮은 한 번들로 계속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바로 그 감각을 아주 무디게 만드는 장소라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런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보는데 총액은 안 본다. 그 이 작은 차이가 작게 보이지만 통장을 바꾸는 차이라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싸게 사는 걸 전략이라고 착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치명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소에나 올리브영에 쇼핑하고 나서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가보다 싸게 샀는데 할인할 때 샀어. 원래 비싼 건데 저렴하게 샀어. 다이소니까 전략이지.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안 살 걸 싸게 산 건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1만 원짜리를 직전에 사면은 3천을 번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샀다면 실제로는 7,000원을 버린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평생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다이소는 원래 비싼 걸 싸게 판다는 감각들이 강한 매장입니다. 올리브영은 할인 원 플러스 기획 세트를 아예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사람들이 전략하는 기분이 들게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문제는 그 기분이 소비를 정당화해 줄 수 있게 잘 구조화된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사야지 이득이야. 세일할 때 미리 사놓는 게 전략이야. 이거 안 사면 오히려 손해야. 이렇게 되면 소비의 기준들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들이 벌어집니다. 필요에 사는 것들이 아니라 싸게 살 기회에 사게 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게 아주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비가 쌓이면 내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되고 내 통장에 남아있는 돈들이 점점점 새어나가고 내 소비 감각은 점점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략하는 사람은 싸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살 것과 안 살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버리고 오는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낀 건데. 아니요. 싸게 샀을 뿐 불필요한 소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을 안 버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이소를 가지 말자, 올리브영을 가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들어갈 때 기준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사기 전보다 들어가기 전에 리스트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산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가시고요. 둘째, 하나 가격 말고 총액 기준으로 먼저 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10,000원이야. 오늘은 20,000원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셋째는 할인을 이유로 사지 말고 필요한 이유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사면 불편한가? 아니면 그냥 싸서 사고 싶은가? 이걸 구별해야 합니다. 넷째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무서운 소비는 비싼 한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가볍고 기분 좋아 보이는 소비가 더 조용히 통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짜리를 사느냐보다 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해서 샀는지, 기분 때문에 샀는지, 정말 절약인지, 그냥 비싼 소비인지 이걸 구별하기 시작하면 올리브영도 다이소도 더 이상 돈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 중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내 돈으로 절대 안 사는 물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떠올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시계를 차고 명품 사고 갖고 싶은 건 다 사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오래 돈을 지키고 계속 재산을 불어나는 사람들은 의외로 아무거나 안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뭘 사야 하는지보다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일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은 물건 하나를 볼 때도 단순히 갖고 싶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이 내 자산을 불릴 물건인지, 내 체면만 채워주는 물건인지, 만족만 주고 끝나는 물건인지, 계속 돈을 잡아먹는 물건인지 그걸 먼저 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체면만 세워주고 돈을 계속 먹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주기식 소비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비싼 차, 과한 명품, 남들이 와하는 소리 들은 물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자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이걸 다르게 봅니다. 물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돈을 더 쓰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면 때문에 산 비싼 자동차는 살 때만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금, 유지비, 수리비, 주유비, 감가상각까지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즉 이건 물건이 아니라 내 돈을 계속 데려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들이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물건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사는 물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짜 부자는 이걸 살면 내가 더 커 보일까? 그거를 먼저 보고 진짜 부자는 이게 내 자산을 계속 깎아먹지 않을까를 먼저 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런 물건들을 내 돈으로 잘 안 삽니다. 왜냐하면 멋있어 보여도 실속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물건을 살 때 가치가 남는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꼭 리세일 밸류만을 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오래 쓰이거나 내 삶을 계속 도움 주거나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가치를 증강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려고 사는 물건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거의 사라지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유행을 타는 물건, 잠깐 자랑하고 끝나는 물건, 사고 나서 며칠 지나면 감흥이 떨어지는 물건, 쓰지도 않는데 갖고 싶다는 느낌만으로 사는 물건, 이런 물건들은 사는 순간 만족은 줍니다. 그런데 유지되는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런 걸 안 사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물건을 바꾸는 순간을 늘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은 선택권입니다. 기회입니다. 다음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치가 바로 사라지는 물건으로 바꾸는 순간 선택권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살 수 있느냐보다 굳이 이걸 돈으로 바꿔야 하느냐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사고 싶었던 걸 삽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있어도 가치가 너무 빨리 사라지는 물건엔 쉽게 돈을 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 만족보다 돈의 지속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 삶의 수준보다 내 허영을 채우는
키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부자들이 절대 안 사는 건 내 삶을 좋아지게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 내 허용을 키우는 물건들을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자주 쓰고 내 시간을 줄여들게 하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내 생산성을 높여주는 물건은 비싸더라도 값어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소비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월감 때문에 사기도 하고 실용성보다 과시 때문에 사고 내 기준보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고 내 삶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이미지를 위해서 삽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들을 가장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허영을 채우는 소비는 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채우면 또 부족하고 하나 사면 또 그 위로 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더 큰 걸 계속해서 원하게 됩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거의 비교 중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끝나지 않을 비교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허영이 부풀어지는 물건들은 사기보다 오히려 내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물건들을 귀신같이 알고 그쪽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움, 건강, 시간 전략, 좋은 경험, 생산성, 장기적으로 내 삶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과 전자에 얘기했던 것 차이는 큽니다. 가짜 부자는 남이 봐주기를 원하고 진짜 부자는 내 삶이 진짜로 단단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럼 진짜 부자들은 어디에 돈을 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자들은 돈을 안 쓴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잘 쓴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거기 하나 기준이 다릅니다. 진짜 부자들은 체면보다 실속에, 순간 만족보다 지속 가치에, 허용보다는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돈을 씁니다. 즉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 돈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냐를 유심하게 바라보는 거면서 소비를 합니다. 내 시간을 벌어주는가, 내 건강을 지켜주는가, 내 수입을 늘려주는가, 내 선택권을 넓혀주는가, 내 삶을 결국은 더 단단하게 해주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아무리 갖고 싶어도 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의 소비 기준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 아무거나 사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새고 어떤 물건이 내 삶을 약하게 만드는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차이는 얼마를 버냐에서 갈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에든 절대 돈을 안 쓸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짜 부자는 남이 부자라고 봐주는 물건을 사고 진짜 부자는 내 삶이 진짜 좋아지게 하는 것들에만 돈을 쓰인 겁니다. 부자들은 절대로 자기가 쓰고 있는 돈에 대한 것들의 소비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로 아주 흥미롭지만 생각보다 무섭고 섬뜩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로또 1등에 당첨돼도 불행해지는 사람의 특징.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로또 1등 되면 뭐 하지? 회사 바로 그냥 그만둘까? 집 사고 차 사고 부모님한테 예보 좀 드리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오면 인생이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부족하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생활이 불안하고 선택권도 줄어들고 늘 쫓기듯 살아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것들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 생기면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들 전 주변에 왕왕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돈이 많게 되면 불안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심하게는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은 삶을 바꿀 수는 있어도 사람을 자동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들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로또에 1등이 당첨되더라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행으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성숙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 3가지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돈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로또가 1등이 당첨돼도 불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로또 1등이 당첨돼도 불행해지는 사람들은 대개 돈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괜찮을 거야. 내가 힘든 건 돈이 없어서일 거야. 큰 돈만 생기면 인간관계도 내 자존감도 내 삶의 일상적인 생활도 다 나아질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분명하게 많은 걸 해결해 준다는 건 분명합니다.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시간을 갖다가 돈을 통해서 벌 수도 있고 내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인생엔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요. 외로움, 성격적으로 불안한 성격, 충동적인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삐뚤어진 인간관계 가지고 있는 것들, 근원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갑자기 화를 내고 하는 이런 감정 조절을 못하는 문제, 이런 거는 큰 돈이 생긴다고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돈이 생기는 순간에 오히려 어떤 거는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래 외롭던 사람은 사람들을 돈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원래 불안했던 사람들은 돈이 생겨도 사람이 잃을까봐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충동적인 사람은 돈이 생긴 만큼 더 크게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돈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본연의 충동적이고 그다음에 소비적이고 하는 그런 본래의 모습들을 갖다가 더 부각시키게 그렇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겼을 때도 불행한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들이 근원적인 원인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로또가 당첨돼도 처음에 물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돈이 생겼는데도 여전히 불안하지? 사람들이 진심이지 돈 때문인지 모르겠어. 왜 예전보다 살아가는 일들이 돈이 생기고 난 이후에 더 복잡해졌지? 결국 이건 첫 번째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돈이 들어오는데 실망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생을 도와줄 수 있어도 인생을 대수는 살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그 로또의 당첨이 오히려 더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돈을 다루는 기준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또에 1등에 당첨된다 해도 불행해진 사람들은 사실 큰 돈이 생겨서 망가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본래 돈을 다루는 기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더 빠르게 망가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이 생긴다고 갑자기 신중하게 돈을 갖다가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작은 돈도 기분에 따라 쓰던 사람이 거액이 생기면 마음을 냉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대개는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자기 습관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과시욕이 있던 사람은 더 비싼 것으로 과시를 보여주려고 하고요. 소비로 스트레스 풀리는 사람은 더 화려한 소비로 돈을 쓰려고 합니다. 원래 거절을 못했던 사람은 돈을 빌려던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더 빌려줄 수밖에 없고요. 원래 체면을 중시했던 사람들은 더 큰 체면에 돈을 소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돈을 다루는 성격과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십억이 생겨도 오히려 더 빨리 무너집니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주변 사람도 챙기고 좋은 거 먹고 투자도 여기저기 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의 구조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 돈을 계속 줄여두는 것이 아닌가?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거 아니야? 결국 돈이 많아졌는데 삶은 더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 후에도 불행해진 사람은 대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도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 부자들은 돈을 받아서 안정된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되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약점을 그렇게 증폭하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관계 본질을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슬픈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겠지. 무시받지 않겠지. 주변도 좋아지겠고 관계도 좋아지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큰돈이 생긴 뒤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그냥 인간관계였던 것들이 갑자기 계산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 갑자기 가까워지려고 다가오는 사람, 좋은 제안이라면서 접근하는 사람, 투자 얘기, 동업 얘기, 부탁 얘기, 사정 얘기. 돈이 생기면 관계가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이런 의심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이 관계 형성을, 관계 균형을 먼저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예전에는 눈치 보던 관계에서 갑자기 돈으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베풀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돈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돈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관계는 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더 얇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으로 내 옆에 묻고 들어가면 진심이 아니라 기대만을 가지고서 내 옆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굉장히 허무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일까? 내가 돈이 없어지면 이 관계가 남을까? 나는 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더 외롭지? 결국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약해지는 사람들이 돈이 생긴 뒤에 더 혼란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이런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을 보는 눈까지 자동으로 깊어지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로또 1등에 당첨돼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은 무조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은 분명 삶을 편안하게 하고 선택권을 주고 불안을 줄이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큰 돈이 들어와도 비교적 덜 무너지는 사람은 대체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돈을 쓰는 기준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의 관계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갑자기 커진 선택지 앞에서도 자기 중심지를 잃지 않는 사람, 즉 돈보다 먼저 자기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큰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도구로 씁니다. 반면에 중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큰 돈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돈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또를 사서 1등을 당첨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1등이 당첨됐을 때 내가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의 돈이, 그 로또를 당첨된 돈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행복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느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호구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얘기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호구인 거 아닌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들으면 아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호구야. 마트는 오히려 싸게 사는데 할인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왜 손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분명 잘만 이용하면 괜찮은 곳인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 가면 계획보다 더 사고 때로는 필요 없는 물건을 담기도 하고 싸게 산 줄 알았는데 결국은 더 많이 쓰고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형마트는 물건은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심리를 잘 건드리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에서 무조건 호구당한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바꾸면 장바구니가 달라지고 모르고 가면 매번 당하면서 잘살타고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호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걸 사러 갔다가 행사 상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장 흔합니다. 원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란을 사러 갔고 우유를 사러 갔고 고기 조금 사러 갔고 반찬 재료만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들어가면 이런 계획들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1+1, 2개 사면 할인, 묶음 특가, 오늘만 행사, 회원가, 대용량 할인,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눈이 싹 돌아갑니다. 어차피 쓰는 건데 미리 사면 되지 뭐.
이거 안 쓰면 손해 아니야? 묶음이 더 싸네. 원래 사려던 거 아니지만 이걸 사면 이득이야. 이렇게 해서 사면 여기서 바로 호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 호구가 되는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사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싸냐 비싸냐가 아닙니다. 원래 살 물건이 무엇이었냐입니다. 원래 하나만 필요했는데 1+1이나 2개 샀다면 그건 이득일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것을 그냥 2배 산 소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싸게 샀다는 기분에 취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쓰는 사람은 행사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원래 살 물건이었나? 이거 없으면 진짜 불편한가? 이걸 지금 사는 게 필요한가? 아니면 싸 보여서 끌린 건가? 대형마트에서 가장 잘 당한 사람들은 가격에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기분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 가격을 보는데 총액을 안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습니다. 마트에서 호구되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격은 잘 봅니다. 이거 4,980원. 행사니까 괜찮네. 근데 정작 안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장바구니를 다 담은 총액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마트에서는 한 개 한 개 물건을 담을 때는 별로 안 비싸 보입니다. 이 하나씩 보면 다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바구니를 채워가지고 계산대에 가면 갑자기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트에서 송표할 때 물건 단위로 판매한다고 돈은 총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즉 개별 기준으로 싸다고 느꼈는데 통장 기준으로 보면 많이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말합니다. 큰 거 산 것도 없는데 15만 원이 나왔네. 나는 분명 필요한 것만 샀는데. 맞습니다. 각각은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물건들이 모였을 때 과연 그 총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은 가격뿐만 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카트의 총액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호구될 사람들은 하나하나 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하나 더 넣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카드값이 되게 됩니다. 마트에서 안 당하려면 가격표보다 먼저 내 카트에 있는 총 바구니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반드시 의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배가 고프거나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호구된 사람들은 의외로 물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배고프거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빵을 보는 순간에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간식이 더 땡기게 되고요. 냉동식품을 다 먹고 싶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집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필요보다 식욕이 장바구니를 채우게 만듭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날, 허전한 날, 이런 날에 마트를 가면 소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기분을 바꾸는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좋은 거 하나 먹자. 집에서 기분 좀 내야지. 이렇게 시작된다면은 소비는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감정의 중심에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쉽게 무너집니다. 배고프면 식품폰에서 흔들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행사 상품에 흔들리고, 마음이 허전하면 불필요한 생활용품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들에 가깝게 되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들어간 소비는 대개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호구가 안 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배가 고픈가? 지금 스트레스가 큰가? 그냥 뭐 사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닌가? 이걸 봐야 합니다. 마트는 냉정하게 가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트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들어가기 전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는 겁니다. 첫째, 반드시 리스트를 적고 가셔야 합니다. 둘째, 행사보다 필요한 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셋째, 장바구니를 담지 말고 중간중간 총액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넷째, 배고플 때,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가능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선 필요가 아니라 소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부분, 마트에 와서는 이것도 사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보기 시작하면 마트는 더 이상 당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트에서 절대로 호구되지 않도록
마트를 가실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기 삶의 기준을 가져가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요. 소비를 할 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올리브영을 가셔도 손해를 안 보고 마트를 가셔도 손해를 안 보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 갖다가 꾸려나가게 되면, 그렇게 꾸려나가게 되면 내 통장에 있는 돈들이 석석석 쌓여가죠. 그 쌓인 돈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비의 명확한 기준, 그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삶의 기준, 이것들을 명확하게 가지고서 경제 생활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